어머니, 아버님 산소에 벌초하러 같이 가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그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맞는 5번째 9월은 유난히도 시리고 외로웠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 텅 빈 옆자리를 볼 때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 없이 홀로 수저를 들 때마다 심장에 찬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죠. 자식들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제 살기 바쁜 세상에 마냥 기댈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적한 마음에 넌지시 아들 부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인 수진이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추석 전에 아버님 산소에 같이 벌초도 하고, 돗자리 펴놓고 점심도 챙겨가서 아버님에게도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오는 거 어떨까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모처럼 마음에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내외와는 한 번도 산소에 같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울 때 혼자 가서 술 한 잔 따라주고 오곤 했어요. 살아있을 땐 미웠던 그이가 나이 들수록 점점 더 생각났습니다. 요즘 들어선 꿈에도 종종 나와 말없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먼저 떠난 남편을 며느리 수진이가 챙겨주는 모습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색했던 며느리와의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진이와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나쁜 아이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벽이 느껴지는 딱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며느리였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이 뭐냐며 살갑게 물어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 미묘한 변화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저는 무뚝뚝한 아들 동현이가 저런 싹싹한 아내를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제가 먼저 마음을 열지 못해서 서먹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자책도 들었죠. 그저 이 평화와 행복이 오래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수진이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얼마나 끔찍한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벌초를 하러 가기 바로 전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백화점에 가자며 제 손을 이끌더군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선 제게 수진이가 향한 곳은 값비싼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즐비한 매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왕 가시는 거 제대로 된 등산복 한 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집에 멀쩡한 옷이 몇 벌이나 있는데 뭐하러 돈을 쓰냐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손을 이끌고 여러 매장을 둘러보던 수진이의 발걸음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마네킹이 입고 있던 위아래가 온통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된 등산복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정말 고급스럽고 기품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수진이의 말대로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원단도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두운 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좀 화사한 옷에 손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수진이는 제게 옷을 가져와 몸에 대보며 끈질기게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뵈러 가는 길인데 너무 화려한 옷보다는 이렇게 단정하게 예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요. 검은색이 가장 차분하고 기품 있어 보인다는 수진이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는 거절하지 못하고 수진이가 골라준 옷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나 예뻐서 그 성의를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이는 제게 어머니, 이거 입으시면 10살은 젊어 보이실 거예요 라며 애교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제게 옷을 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수의를 제 무덤으로 향할 제복을 제 손으로 직접 입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벌초 당일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에서 수진이가 선물해준 검은색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새 옷이라 그런지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남편에게도 단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 부부의 옷차림이 제 눈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동현이는 눈이 시릴 정도로 새파란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수진이는 노란색과 분홍색이 알록달록하게 섞인 화려한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치 단풍 구경이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한껏 들뜬 모습이랄까요? 제 검고 무거운 옷차림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너희 옷은 왜 그렇게 화려하니? 제가 묻자 수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등산복은 다 이렇게 화사하게 나와요. 그리고 어두운 색은 햇볕을 다 흡수해서 덥기도 하고 벌레가 잘 꼬인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럴듯한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개운치 않은 찜찜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꼬인다면서 왜 제게는 온통 검은색으로 된 옷을 골라준 걸까요? 게다가 저는 평소 알레르기 체질이 무척 심해서 작은 벌레에만 쏘여도 온몸이 퉁퉁 붓고 호흡이 가빠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제 그런 체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흔한 모자 하나 챙겨주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처럼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선 길인데 괜한 의심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오랜만에 외출하는 저를 위해 가장 고급스럽고 좋은 옷을 선물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차를 타고 남편의 산소로 향하는 내내 저는 애써 창밖 풍경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푸른 나무들을 보며 이 불안한 예감이 그저 기우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편의 산소는 종중산 중턱 넓고 양지 바른 곳에 모셨습니다. 공기는 맑고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더군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가는 사람은 거의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한적한 곳이었죠. 입구에 들어서면 완만한 흙길이 이어져 걸을만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며 중간중간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아들 동현이는 예초기를 메고 며느리는 음식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릎이 안 좋은 저는 금세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산소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한 노인이 지게를 내려놓고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이 말라 물이라도 얻으려는 등산객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노인의 표정이 무척이나 심각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다급함이 뒤섞여 있었달까요? 노인은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 위쪽 산소에 가시는 겁니까? 노인의 말투에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암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아들 내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변을 휙휙 살피더니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옷 당장 벗으시오. 그 옷 입고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그대로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죠.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을 힘조차 없이 멍하니 서 있자 노인은 제 팔을 붙잡고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산소 바로 옆 오래된 나무에 사람 머리만 한 장수 말벌 집이 있어. 가을 말벌이 얼마나 독한지 알지 않소? 며칠 전에도 이 동네 사람도 말벌에 쏘여 숨을 거뒀소. 특히 말벌들은 검은색을 보면 적으로 알고 죽기 살기로 달려든단 말이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진이가 유독 제게만 검은 옷을 사주었는지, 모자는 안 어울린다며 쓰지 말라고 했는지, 한 번도 안 해본 벌초를 한다고 했는지, 왜 자신들은 벌레가 꼬인다며 화려한 색의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알레르기가 심한 제게 화장을 진하게 하라고 했는지, 모든 의문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제 심장이 목구멍 아래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그 나직한 속삭임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제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극심한 공포 속에서 노인은 제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방을 고쳐 매는 수진이의 등 쪽을 턱으로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저 젊은이들 가방 좀 보시오. 노인의 눈빛을 따라 시선을 옮긴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배낭 옆주머니 틈새로 벌초할 때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 망과 두툼한 보호구의 일부가 슬쩍 삐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레르기가 심하다는 사실도, 말벌이 검은색을 보면 미친 듯이 공격한다는 특성도, 그리고 남편의 산소 바로 옆에 거대한 말벌 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까지도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쏟았던 모든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모든 다정함, 모든 배려가 사실은 저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저를 벌에 쏘여 죽게 만든 뒤 벌초하러 갔다가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위장할 계획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사고사로 위장하기 너무나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묘가 아니라 제 무덤이 될 뻔한 이곳에서 저는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무심한 표정의 아들 동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 동현이도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동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옆에 서 있는 노인의 진지하고 강인한 눈빛을 보며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공포에 잠식당하면 동현이와 수진이가 계획한 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제 절박한 물음에 노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다른 생각 말고 무조건 산 아래로 뛰시오. 저들이 눈치채기 전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렸다기보다는 굴러떨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어머니, 뒤에서 저를 부르는 동현이와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사신의 목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죠. 저는 가파른 비탈길에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뒹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팔과 다리가 긁혀 피가 나는 것도 발목이 시큰거리는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 하나만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다정했던 며느리의 얼굴, 무심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가 이내 거대한 장수 말벌떼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겹쳐지며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죽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정신없이 내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등산로 입구에 평지가 보였을 때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으니까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아들 내외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등산로 입구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죠. 흙먼지가 묻고 군데군데 찢어진 제 행색이 흉했지만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에 끔찍했던 기억과 지난 세월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집에 인사 오던 날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던 모습, 동현이가 결혼 후 철이 들었다며 기뻐하던 남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다정함이, 그 웃음이 모두 제 재산을 노린 치밀한 연극이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동네 공원의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자석처럼 이끌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화로운 공원의 풍경 속에서 아이들은 웃고 있었고 연인들은 다정하게 속삭이고 있었죠.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들에 대한 원망,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되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울고 나니 뜨거운 눈물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제 안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대로 주저앉아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제가 산에서 실족사라도 한 것처럼 꾸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제 목숨 그리고 제 재산이었다면 저는 그들에게 단 한 푼도 넘겨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섬광처럼 번쩍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낯선 모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하더라고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버리고
그 자리를 차가운 결심이 단단하게 채우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릴 정도로 메마르고 딱딱했죠. 제가 사는 집과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전부, 그것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갑작스러운 제 결정에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며 조심스럽게 물어왔지만 저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이룬 공간이자 동현이를 낳고 기른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행복했던 시간의 흔적들이 먼지처럼 쌓여 있었죠.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동현이와 수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던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이 집과 재산은 그들의 탐욕에 대한 대가로 먼지처럼 흩어지게 될 겁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그 모든 추억의 공간을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들 동현이와 며느리 수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도려내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주려 했던 고통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한 상실감을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그 돈을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사회에 기부해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집과 상가 건물은 며칠 지나지 않아 새로운 주인을 찾았고 통장에는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의 큰 숫자가 찍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단 하루도 제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제가 평소 눈여겨보던 사회복지재단을 찾아갔죠. 그곳은 저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은 노인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갑작스러운 거액의 기부 소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제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묵은 숙제를 끝내는 듯한 담담한 기분이었달까요? 기부 약정서에 제 이름을 적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완전히 부서져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재산은 이제 그들의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이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재단을 나서자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애원과 협박이 뒤섞인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저는 그 번호를 말없이 차단하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동현이와 수진이가 머무를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막막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제 목숨과 존엄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에서 저를 구해준 그 노인처럼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한 걸음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